미국 HR 매니저들, 미국 채용 매니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일해본다 보다도 더 선호하는 방식이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채용할 때 구조화된 방식으로 잘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질문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확실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구조화 방식이 바로 스타 방식입니다. 스타 기법. 면접 프로세스를 짤 때 뭐가 핵심 포인트냐, 이거를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은 잘 보세요. 면접이라고 하는 행사도 면접을 놓고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이후에 관리하는 구조로 좀 나뉘죠. 그래서 면접은 요 가운데 있는 이걸 온보딩이라고 통상 부르죠. 면접의 그 딱 무대 위에 있는 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잘 하려면 뭘 봐야 돼요? 무대 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로 올라가기 전 사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이 공간을 한번 봐보세요. 왼쪽은 그 좋아 중소기업 여기 있죠.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력서 지금 이지막 복사하고 있고 여기에 뭐 놓여져 있고 여기에 테이블 없고 여기에 그냥 소파 앉아 있고 너무나 디테일이 좋아요. 이 정수기 여기에 옷걸이 참 디테일을 잘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시설이 좋고 사무실이 넓으니까 오른쪽이고 왼쪽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준비예요. 지원자들도 알아요. 이게 돈을 써가지고 그런 건지 무관심해서 그런 건지 금방 압니다. 어떤 상황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가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면접생들을 볼 때에 약간 긴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웬만한 분들을 보면 면접생들은 좀 복도에서 기다리게 뭘 떠올리냐면 요거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대입 면접이잖아요. 학생 면접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밖에 앉아 있는 거죠. 아주 뭐 여기는 반드시 춥죠. 저도 그 대입 볼 때, 그 다음에 뭐 대학원 볼 때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왜요? 이때는 워낙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치 자신이 경험한 이런 것이 면접 대기를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거 또 TV 나오는 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이제 모 정당의 공천 면접 방식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뭐 정당에 보니까 멀쩡한 분들이 굉장히 긴장시키더라고요. 또 이거를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위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혹은 나의 권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면접을 통해서 말 잘 듣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한 형제들의 면접 대기실 겸 휴게실 겸 응접실 겸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여기는요 직원들도 와서 쉬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디냐면 제가 아침에 이걸 좀 찾다가 이렇게 조금 멀리서 왔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선수 대기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깥쪽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가려져 있죠. 이게 기역자로 소파를 높게 올리고 가려놨어요. 왜요? 면접 온 사람들은 다른 지원자랑 얼굴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지원자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회사가 몇 명 뽑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재적 경쟁자가 옆에 와 있어요. 그 사람이랑 나랑 마주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저도 면접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다른 회사 면접 보러 간 게 아니라 정부 과제. 정부 과제 하려면 대표가 직접 가서 PT 해야 될 일 있잖아요. PT 하러 갔는데 면접 대기실이죠. PT 대기실이죠. 거기 갔는데 그냥 잠재적 경쟁자잖아요. 잠재적 경쟁자인데 같이 그냥 한 테이블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참 입장 곤란하더라고요. 이거 틀림없이 경영자인데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겠죠. 경영자인데 이거 말을 걸기도 애매하고 말을 안 걸기도 애매하고 근데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뻔히 그 앉아있고 그 지금 PT 하러 온 대기자인 줄 뻔히 알겠는데 그거 그냥 말 안 걸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기도 애매하고 참 그렇더군요. 배려가 안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이, 지금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목적이 권위를 보여주거나 회사가 얼마나 짱짱한 회사인지를 증명해내거나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면접의 목적은 뭡니까? 그가 이 면접 시간에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면접의 목적인 거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원래 실력대로 출근했을 때의 그 정도의 감정 상태의 느낌으로 자기를 증명해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는 게 맞죠.
지금은 인터뷰 진행 중. 조용히 해주세요. 이 간판을 지원자가 봤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배려가 느껴집니까? 면접 대기실, 굿 포인트들, 실제 후기들. 주로 회의실이나 휴게 공간을 지원자 대기 공간과 인터뷰 장소로 사용하는 다른 회사와 달리 오직 인터뷰 지원자를 위한 대기 공간과 인터뷰 전용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인상이 깊었다. 거울을 두어서 지원자가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긴장을 풀고 혼자 있기 편하게 해주어서 면접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지원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면접 공간의 핵심이다 라는 거. 그럼 이제 면접을 볼 때 뭐가 중요하냐? 오늘 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조화 면접이라는 단어를 오늘부터는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우주인을 선발해서 실제로 러시아랑 조인했죠. 러시아랑 조인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1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이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우주를 다녀왔어요. 와우 하고 왔죠. 여러분이 우주인을 선발하는 책임자예요. 경영자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인을 선발을 하고 면접을 보겠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시겠어요? 10명이 지원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각각의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까? 같은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우주인을 선발해요. 어떤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내가 뽑아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후보자들에게 같은 질문과 같은 프레임으로 그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 다른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시킬 일이 분명할수록 채용 요청서에서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라고 하는 이미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면접은 구조화됩니다. 같은 질문을 같은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이미지가 흐려지면, 즉 2강에서 공부했던 채용 요청서가 흐릿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질문이 구조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주인 의학적 적합 선발 기준, 아무튼 중력의 8배, 중력의 5배를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의학적으로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구조화해서 그걸 통과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쳐서 10명 나왔고, 이 10명 중에서 다시 훈련도 하고 면접도 보고 멘탈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명을 뽑아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비구조화된 전통적인 면접은 지원자별로 즉흥적으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A, B, C, D. 전통적인 면접은 그냥 즉흥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적합한 질문을 던진다고 말은 하지만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구조화 면접은 뭐예요? 모든 지원자에게 계획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준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질문 A, B, C, D를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이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이 사람이 더 적합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조화된 면접은 사전에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 역량, 질문, 절차,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면접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꼭 누군가의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 따라서 왜곡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질문과 평가를 통해서 경험, 상황, 발표, 토론, 평가의 공정성이 높고 타당도도 높아요. 미국 HR 매니저들, 미국 채용 매니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일해본다 보다도 더 선호하는 방식이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채용할 때 구조화된 방식으로 잘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질문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확실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구조화 방식이 바로 스타 방식입니다.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그래서 외우기 쉽게 통상 스타 기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 기억하시겠죠? 스타. 구조화된 면접, 스타. 이렇게 구조화된 면접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기초 역량을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스타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츄에이션. 당신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당신이 수행한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일종의 프로빙이죠. 이 검침기. 이렇게 딱
검침을 하는 겁니다. 침을 찔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신 이렇게 뭐 좀 성공 경험 좀 이야기해 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산티아고로 가는 길 도보 여행 했어요. 아니 교환학생 시절 중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에 산티아고 도보 여행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면서 뿌듯해 하더군요. 그런 친구 모습을 통해서 저도 자극을 받게 되었고 교환학생 종료 후에 귀국 전 도보 여행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츄에이션이죠. 그 상황과 배경과 맥락을 이야기했죠. 태스크. 그 1개월 만에 완주하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유명한 도보 코스 중 이탈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완주를 위해서 30km의 거리를 하루에 12km의 배낭을 메고 걷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태스크였어요. 액션. 첫날 30km 일정을 마쳤는데 물집이 잡혔습니다. 뭐 한 10시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고된 일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일정대로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지속했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끈기 있게 버텨서 한 달이란 시간 지났고 드디어 산티아고에 도착했어요. 목표를 이루어서 성취감과 더불어 사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런 방식이 스타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아이고 그때 어땠습니까? 성공 경험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제 상황은 이랬고요. 저의 태스크는 이랬고요. 제 행동은 이렇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얻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지원자님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추가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예시를 든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느껴지시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것이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 대기업 사이트에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면접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아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웬만한 대학에서는요, 취업 지원실에서 스타 기법을 다 설명해 줍니다. 다 설명해 줘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고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친구들은요, 스타 기법 배워서 옵니다. 이 회사 지원했더니 스타 기법으로 질문도 안 하고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채용 못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시급로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런데 단체 외국인 손님이 왔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했죠. 태스크. 이거 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저는 뭐 아르바이트여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관계자가 있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당시에 점장님이 매뉴얼 숙지하라는 부분과 회화 스킬을 평소에 했던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응대를 도맡아서 내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침착하게 해서 이렇게 응대를 제가 직접 해드렸습니다. 다른 정직원들이 있었지만은 알바였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결과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응대를 하게 됐고 지점장님은 칭찬해주면서 이달의 우수사원까지 저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상금도 받았고 지인들에게 가게도 추천해가지고 8%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친구 뽑고 싶죠. 뽑고 싶죠. 그래서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사람을 뽑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구조화된 면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면접을 볼 때 스타라고 적어놓고 우리 회사에서는 질문을 이거를 하자. 오케이. 마케팅 관련돼서 마케터를 뽑아요. 마케팅 관련돼서 성공 경험이 있으면 하나만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평가표에다가 스타라고 적어놓고 상황,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이 5가지의 구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인즈에서는요, 면접 볼 때 이 5가지 프레임으로 면접을 보세요 라고 해서 면접 평가표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조화된 방식입니다. 물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을 깊게 들어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신체적인 건 뭐냐면 얼굴 표정,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 시간 관리, 신체적인 영역에서 자기 관리. 이게 이제 건강 습관을 보는 겁니다. 신체적 영역은. 두 번째, 지적인 영역은 전문성이죠.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 지혜에 관한 영역이에요. 전문성, 즉 지식과 지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세 번째가 정서적이에요.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집요함, 성실성, 인내심, 꾸준함 이런 것인데 긍정적인 태도나 공감하는 자세에 관한 것이죠. 사회적인 영역이 있어요. 고객이나 상하, 부하와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의사소통과 관계망에 관한 영역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거 있죠. 영적이다라는 말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의미적이다. 이렇게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비전이나 가치에 관련된 거죠. 사실은 이 앞에 네 가지는요. 영적인 것에 의해서 관리되고 관리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지정사형 이 5가지를 보시면 어느 것 하나가 이거는 나는 안 봐도 된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다 담습니다. 신체도 담고 지식도 담고 정서도 담고 사회성, 관계도 담고 영적인 것, 즉 비전과 의미에 관련된 것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접평가표입니다. 면접평가표예요. 인재를 알아보는 5가지 방법. 그래서 자, 면접평가표를 좀 이따가 제가 수직 카메라를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영역과 신지정사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기초 관찰, 마지막으로 해야 될 평가표까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좀 이따가 교재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상황별 면접 질문, 합격을 주고 싶지만 평판을 확인하고 싶은 지원자에게 해야 될 질문, 관찰 포인트 적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셨던 동료에게 우리 홍길동님의 강약점을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명확한 강점을 알고 있는지, 약점에서 치명적인 건 없는지 확인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긴장해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지원자에게는요. 잠시 심호흡 좀 하시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굿뉴스, 그러니까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그런 거 있으면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굿뉴스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면접관이 먼저 자신의 굿뉴스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긴장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떠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손해잖아요. 자기 실력 보여줘야 되는데 서로가 손해니까 아이고 그러면 주말에 긴장 푸는 차원에서 지난 주말에 뭐 감사했던 일 뭐 이렇게 굿뉴스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긴장한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아니 제가 지난 주말에 뭐 한강 나갔는데 아이고 하늘이 푸른데 달리기 했더니 땀도 쫙 한번 빼고 해서 기분 좋았어요? 뭐 운동하는 거 평상시에 있습니까? 이 긴장을 풀어주는 이야기 해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면접을 시작하는 타이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면접을 보기도 하지만 면접을 당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가 홍길동님에게 맞는 회사인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굉장히 피동적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나도 질문할 수 있다고요? 나도 회사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면서 주도적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파일에다 실어 드렸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거 질문을 제가 더 놓았어요. 제가 한 30개 이상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결이 같은 사람인지 방향성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 참 좋죠. 어떤 경우에는 퇴사할 결심을 하게 될까요? 저희 회사의 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가장 이뤄보고 싶은 목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맞게끔 어떤 질문을 할지를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정해 놓으셔야 김 부장이 보든 박 부장이 보든 최 부장이 보든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구조화된 면접입니다. 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MBA 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MBA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마침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뭐 알겠는데 그 김경민 대표님은 로빈 코치는 그 신입사원 뽑을 때 사람을 이렇게 좀 알아볼 때 어떤 질문을 좀 가장 핵심으로 하는 그 마이 퀘스천이 있잖아요.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분이 이제 직원 한 60명 정도 되는 해외 마케팅 또는 이제 무역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뻔한 이야기 말고 당신의 비법을 알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 제가 답을 해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마이 퀘스천입니다. 이게 why를 물어보면 뭐 제가 답할 수는 없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우선적으로 질문합니다. 이건데 첫 번째 제가 이 사람은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요소의 1번은 상승 의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 이상의 어떤 형태로 좋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열망,
이걸 저는 상승의지라고 표현하는데 질문은 뭐냐면 3년 후에요.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수동태로 질문하거든요. 될 것 같으세요? 수동태로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나죠.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알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내 삶을 어떻게 보다 더 낫게 할 건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세상을 향해서 공헌하게,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제가 볼 때, 제 경험치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학습하고 성장하고 보다 더 나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실력이 올라가느냐? 1번 상승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승 그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욕구가 있어야 그 욕구에다가 뭔가 얹어줄 수가 있는데 욕구가 없어. 내비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아이고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신의 삶을 개척할 만한 그런 의지와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그럭저럭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 한 번뿐인 인생 나 좀 잘 살아보고 싶다. 그것이 돈, 명예, 권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출발점은 뭐냐? 내가 좀 내 삶을 상승시켜보고 싶다. 그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저의 퀘스천이에요. 너무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입니다. 뭐니 해도 자기 관리죠. 이 조던 피터슨이 삶에 관한 12가지 인생 법칙, 이 12가지 인생 법칙 책에서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침대부터 개라. 뭐 이렇게 챕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뭔가를 바꾸다. 이런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보다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꾼 거잖아요. 테레사 수녀, 얼마 전에 캘커타에 가서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관리했던 이른바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지금도 이제 죽음을 정말 진짜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테레사 수녀가 그 죽음을 기다리는 집을 운영을 할 때 그 어려운 이 캘커타의 그 빈민가에서 정말 이렇게 장례라도 치러주자 그런 마음으로 그 집을 만들었는데 그 운영을 할 때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아니에요. 꾸준히 자신이 해왔던 일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했던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행위 하나가, 그 작은 그 한 여자분의 인생 하나가 전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냈냐고요. 그게 뭐냐?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가 뭐예요? 이거 질문합니다. 휴일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근육과 자기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휴일에 5시간, 6시간 넷플릭스 봐버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휴일에 그냥 집에서 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6시간 넷플릭스 봅니다. 면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휴일에 쉽니다. 이렇게 말해요. 평일날 집에 들어가서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5시간, 3시간 유튜브 보던 사람들은 집에 가면 그냥 편하게 쉽니다. 쉬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튜브 3시간 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 할 말이 있어요. 휴일날이요. 제가 휴일날만 되면 가는 봉사하는 곳이 있는데요. 휴일날 제가 반복적으로 가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휴일날 제가 방문하는 저희 부모님 집이 있습니다. 휴일날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휴일날 제가 등산을 취미인데 이렇게 갑니다.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평일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제가 빨래 해야 돼가지고요. 빨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방 청소한 다음에 그래도 제가 부모님이랑 영상통화 한번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뭔가 말거리가 있어요. 면접장에서 말해도 괜찮은 거리가 있다고요. 그거 질문해 보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하고 루틴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더군요. 제 경험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협한 제 경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취 경험입니다. 아까 스타 기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취 경험이에요.
성취 경험은 성취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주는 게 좋더군요.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성취라고 표현해야 사람들이 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성취는 자기 자신이 뭔가 그 이상을 자기 자신 이상을 뭔가 한 거예요. 기준이 밖에 있질 않아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성취 경험을 물어보면 대학 나왔습니다. 뭐 이사했습니다. 뭐 어디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 이거는 성취가 아니죠. 그냥 경력이죠. 경험이죠. 성취는 뭐예요? 제가 전 직장에서 2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 2년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그 매뉴얼이 없던 걸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계인수해주고 나왔습니다. 요게 성취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사가 아니라 제가 포장 이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용달차 불러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장 이사할 때 300만 원 드는 거 제가 용달차로 해가지고 100만 원 했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이겨본 뭔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감사 습관도 있고요. 주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하게 더 질문도 많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마이 퀘스천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상승의지, 자기관리, 성취경험. 이게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리더로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 자신의 삶을 개척해내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로 저는 마이 퀘스천을 합니다. 한 3년 후에 어떤 모습 돼 있을 것 같으세요? 휴일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 보내세요? 그래도 살아오면서 좀 자랑할 만한 성취 경험이 있으면 하나만 좀 자랑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 던집니다.